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충남대학교 이성우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박상진 의사에 출생하고 광복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기까지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박상진 의사가 조직한 광복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박상진 의사의 삶과 그다음에 순구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박상진 의사는 경주 분이시고요. 명문가, 지주,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명문가에서 태어나셨지만 위정척사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스승 왕산 허위 선생을 만나면서 의병적 성향도 소유하시게 되고 계몽운동적 성향도 소유하시게 됩니다. 이런 성향이 1910년대 독립전쟁론을 바탕으로 해서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만드는 광복회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산 허위 선생이 박상진 의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척사적 성격과 계몽적 성격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인물로 이렇게 키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상진 의사가 이제 만든 단체가 바로 광복회라는 단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체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광복회만 갖고 하는데 그 박상진 의사가 광복회만 활동하신 건 아닙니다. 그 국권회복운동기 때도 여러 단체를 활동하셨고 뭐 조선국권회복단이라든지 여러 단체를 활동하셨는데 강의 특성상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광복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광복회만 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광복회는 1915년에 만들어지고요. 7월 15일 음력입니다.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통합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들은 의병전쟁 계열이고요. 아래 부분들은 이제 계몽운동 계열의 대표적인 분들인데 대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주도 인물은 누구다? 박상진 의사였다라고까지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광복회가 조직된 곳이에요. 대구에 가면 달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1910년대의 모습이에요. 지금이랑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가끔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물어요. 아니 비밀단체를 만드는데 왜 공원에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공원이 비밀단체를 조직하기는 상당히 더 쉬운 곳이에요. 이게 비밀단체잖아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야심한 밤에 이렇게 몰래 마에서 만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발각될 확률이 더 높아요. 여긴 공원이죠. 그냥 놀러 오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광복회 초기 조직할 때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미 사전 조직을 해서 조직화하는 단계에서 이제 최종 뭐라고 해야 될까? 의결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데 이거 뭐 특정 집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원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넓은 공원에서 광복회를 조직을 하시게 됩니다. 광복회는 뭐 성지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단한 조직입니다. 광복회라는 조직이 얼마나 큰 조직이냐면 일단 본부 조직이 있습니다. 본부. 요거는 본부는 두 개가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경주 박상진 의사가 이제 그 울산 태생이신데 경주로 이사 가셨다고 그랬죠. 경주 이제 박상진 집 박상진 가라고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구 상덕태상회가 광복회 본부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연락기관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이건 연락 거점들을 만드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국내 국에다 다 설치를 하고요. 이 광복회가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이기도 하지만 전국적 조직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이 당시 8도예요. 8도에 다 지부가 설치가 됩니다. 지부가 설치가 되고 또 만주 길림에다는 길림광복회라고 그래서 국의 별도 본부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넓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바로 광복회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핵심에 바로 박상진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조직표를 다 못 그려서요. 총사령이라고 그래요. 총사령. 이게 왜 총사령이냐? 이게 단체가요. 광복회라고 보면 이렇게 상당히 유연한 단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친목단체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단체 이름은 광복회라고 평이하게 져요. 근데 투쟁 강령들은 상당히 투쟁적으로 짓고요. 지휘부터 좀 틀려요. 그래서 회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광복회인데도 불구하고 총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총사령관을 박상진 의사가 맡은 거고 지휘장이라고 그래서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분들인데 요분들은 이제 우재룡 선생,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산남의진에 참여했던 그분이 맡게 되고요. 재무, 사무, 부서들이 있어요. 본부 조직에는. 요 본부 조직이 이제 각 지부를 연락을 하면서 독립전쟁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광복회 투쟁 강령이에요. 상당히 중요한데요. 투쟁 강령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무력 준비. 군자금을 모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장 투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관 양성입니다. 만주에다 사관학교를 설치를 해서 군대를 양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군인들을 양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관 양성에는 장교급을 만드는 거고 이제 일본하고 실제로 전투를 벌일 군인들을 양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한말 의병전쟁 참여했던 분들, 또 만주나 이쪽으로 이주하신 우리 한인들, 또 해산된 군인 이런 분들을 모아서 군대를 양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양성됐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무기를 구입한다. 자, 이렇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랑 뭐를 한다? 독립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끝에는요, 무력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력 준비, 무관 양성, 군인 양성, 무기 구입, 독립전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력을 키운 다음에 뭐를 하자? 전쟁을 벌이자라는 독립전쟁을 그대로 강령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회라는 아주 온건한 단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의 투쟁 강령에는 상당히 투쟁적 성격을 갖고 있고 급진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림 광복회부터 볼 텐데요. 요거는 1915년 12월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광복회가 1915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해가 가기 전에 길림에다가 만주 본부를 만들어요. 핵심은 뭐냐?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군대는 국내에다 양성할 수는 없죠. 지금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에다가 독립군을 양성할 수 있는 별도의 본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한 단체니까 국내 말고 국외에다가 제일 먼저 길림 광복회라는 걸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총사령 박상진 의사께서 그 우재룡이라는 분을 만주 길림에다 파견을 해요. 그래서 만주 길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모아서 길림 광복회를 조직을 하는데 국내에 있는 본부는 총사령이라고 총사령관? 이거 박상진 의사가 맡는 거고 부사령관이 있어요.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부사령관에는 이진용 선생이라고 황해도에서 의병장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군자금 모집을 하시다가 일본한테 피체가 됐어요. 체포가 됐어요. 운상금강이라고. 노터치라는 말이 나왔던 그 일본 애들이 그 금강에서 금 이렇게 가져갈 때 탈취하시다가 체포가 되세요. 근데 만주 책임자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구를 파견한다? 바로 김좌진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좌진은 원래 1910년대 광복해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물론 뭐 독립운동가들을 급을 나누면 안 되지만 지휘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박상진 의사가 총사령관이고요. 김좌진은 이때쯤 되면 뭐 저기 밑에서 독립 자금 모집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1910년대 보면 지금은 우리가 김좌진이 훨씬 높지만 광복회 당시에는 김좌진하고 박상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뭐 그런 지위에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지부가 만들어져요. 잠깐 보세요.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8도 지부가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 지부장들이 만들어져요. 이 지부가 어떤 큰 역할을 하냐면 광복회가 전국 조직이잖아요. 군자금 모집을 하고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경주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만주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국의 핵심적인 조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을 지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항일투쟁을 벌이는데 현재까지 지부장은 다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참여했던 인원들은 황해도가 26명 정도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경상도가 좀 많죠. 45명. 그다음에 충청도가 제일 많습니다. 충청도가 우리 충청도는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독립운동은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데 여기는 57명 정도 활동을 하시고 전라도 지부에서는 10명 정도 활동하십니다. 물론 저게 다는 아니에요. 현재까지 일본 애들 기록하고 우리 독립운동 기록에서 확인되신 분들만 저 정도 확인되시는 거고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곳은 어디냐? 경상도하고 충청도예요. 여기가 군자금 모집하고 우리 딸 의열투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많이 활동하시면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곳도 바로 경상도하고 충청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연락 거점들이에요.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국내하고 국외하고 틀려요. 국내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락 거점들은 되게 상점이나 미국상들을 이렇게 슈퍼 가는 것처럼 쌀 사러 가는 것처럼 가서 정보 수집하고 자금 전달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주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대동상점, 그다음에 삼척, 광주, 저 경기도 광주입니다. 예산, 연기, 인천 이런 곳에서 미국상을 만들어요. 미국상을 연락 거점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일단 쌀 사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광복회원들이 서로 정보 수집하고 명령이 전달돼요. 근데 특히 미국상을 두는 이유는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때는 미국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독립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미국상을 연락 거점으로 삼고요. 주로 국외는 여관하고 잡화점이에요. 그래서 저 중국 단동하고 장춘에다가 안동여관, 삼달양행, 상원양행. 그러니까 국내는 되게 미국상이고요. 국외 조직은 되게 잡화점으로 연락 거점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본부 조직은 바로 박상진 의사가 만든 상덕태상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락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도 기획되고 의열투쟁도 준비되고 군자금 모집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동상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게 그 연락 거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만 소개해드리려고 대동상점이라고 영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1915년 8월에 만들어지는데 광복회가 만들어지고 7월 15일 날 만들어졌으니까 네, 풍기하고 영주 분들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여긴 좀 독특하게 교사나 또는 뭐 일정 수준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대동상점이 가장 대표적인 연락 거점이었고 그 길림 광복회 만들 때 요 대동상점에서 자금을 제공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연락 거점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자, 이제 군자금을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자금. 자, 광복회라는 조직은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을 해요. 이걸 만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독립군을 양성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돈입니다. 군자금.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요, 이 광복회가 군자금을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를 해요. 기부를. 박상진 의사 울산 광유식당 60만 평 정도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 또 각 지부별로 그 돈 있는 광복회원들이 자금을 기부를 해요. 자기 재산들을. 그런데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인이 기부한 돈 갖고는 좀 어렵겠죠. 특히 광복회원들만 제한을 해서는 군대를 양성할 만큼의 자금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복회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가장 필요한 게 군자금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내는 돈만으로는 군대를 양성하기는 어렵다.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걷자? 의연금을 걷자라는 거예요. 자, 나라 뺏긴 지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1915년이니까 5년밖에 안 지났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부호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의연금 통고서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근데 당신 돈이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얼마 정도 기부를 해주면 우리가 이것을 독립자금으로 쓰고 그다음에 군대를 양성하는 데 쓰겠다. 기부해달라는 의연금 통지서를 보내려고 그래요. 예.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 생각하신 거였어요. 의연금 통고서를 보내면 사실 광복회원들은 처음에 이걸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나라 뺏긴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부호들이 정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기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갖는다는 것도 아니고 독립전쟁에 쓰고 나중에 광복되면 돌려준다는 건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일단 뭐부터 하느냐? 처음부터 의연금 모집을 하러 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본 애들 자금을 탈취를 해요. 그래서 현금 수송마차 공격도 해요. 요거는 그 우재룡, 권영만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이거는 경주에서 일본 애들이 세금을 걷어서 대구로 가져가야 돼요. 이걸 우편마차로 수송을 하는데 요거를 탈취하는 거예요. 광복회가요. 광복회 활동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무슨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서로 연락할 때 저 놀란 건 그거예요. 은어를 써요. 암호. 예를 들면 광부 한 명을 획득했다. 처음에 저를 볼 때 광부를 왜 획득하지? 요거는 광복회원 하나를 더 섭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이게 잡히면 안 돼. 근거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저도 놀랐어요. 소금으로 글씨를 써요. 소금물에다 이렇게 글씨를 써요.
몇 날 며칠 어디에 모일 것. 그러면 그냥 우편으로 받아보면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글씨가 없어요. 근데 광복회원들은 다 알아요. 요거를 불에다 이렇게 쬐면 글자가 드러나요. 오, 놀랍지 않습니까? 첩보 영화 보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주 우편마차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요. 경주에서 대구로 가는 우편마차에 그 권영만이라는 분이 부탁을 해요. 아, 내가 너무 아파서 대구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수송한 게 없다. 나 죽을 것 같다. 이 우편마차에 좀 태워도 그래요. 그래서 타요. 쭉 가는데 우재룡이라는 분은 이미 경주하고 대구 사이에 효영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미리 가서 나무 다리였어요. 다 부셔놔요. 우편마차가 가다가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못 지나가니까 밑에 개울로 지나간단 말이죠. 개울로 지나가다 보니까 속도가 줄겠죠. 그때 자금을 탈취해 갖고 가십니다. 네. 상당히 많은 자금을 탈취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거의 7천여 원 정도 되게 큰 돈이에요. 그 당시 금액으로는. 그다음에 금강, 현금 수송마차도 공격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산금강에서 황금을 옮길 때.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광산도 공격을 해요. 영월 중석강이라고 그래서 여긴 최기중 의사가 지부장인데 이분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현금 수송마차를 공격한다든지 일본인 광산을 공격한다든지 이래서 자금을 탈취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턱없이 부족해요.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위패제조라고 네, 한글로 표기해 주셨네. 위패제조라고 가짜 돈을 만들기 시작해요. 괜찮아요. 독립자금으로 쓸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김자진이라는 아까 말씀 김자진. 김자진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국 단둥에서 중국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가짜 돈. 그래서 실제 돈으로 바꿔요. 그리고 국내로 송금해서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위패 제조를 만들어서 자금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또 일본 동전도 만들어요. 은화, 가짜 돈. 이렇게 자금을 모집해요. 그래서 김자진이 만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저 가짜 돈 만들다가 들켜요. 들켜서 일본 애들한테 추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때마침 이게 타이밍이 참 그래요. 때마침 이진용 의병장이 만주 부사령인데 저분이 운산근경 공격하다가 탈취하다가 체포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주 부사령이 빈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김자진은 추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총사령관인 박상진 의사가 김자진을 만주로 파견하는 거예요. 지금 위조 지폐 사건 때문에 위조 지폐 그러니까 꼭 불법 같다. 가짜 돈을 만들어서 군자금 모집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만주로 파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산리 전투도 사실은 광복해서 김자진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너무 확대했나? 뭐 이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구나. 이게 효연교라고 그 우편마차 탈취했던 곳인데 지금은 콘크리트인데요. 1915년에는 이때는 나무다리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대표적인 신문 매일신보라고 매일신보 기사로 나와요. 기사로 워낙 큰 돈이 탈취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아시죠? 김자진이 이 광복해서 활동하다가 만주로 파견되신 대표적인 분인데 요건 뭐냐? 김자진을 만주로 파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상진 의사가 파견을 하게 되면 언제 볼지 모르죠. 독립운동가들의 삶이라는 건 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자금을 6만 원을 줘요. 6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군자금 모집된 거를 김자진한테 주면서 만주로 파견을 하는데 그때 박상진 의사가 김자진한테 쓴 시예요. 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헤어질 때 시를 써요. 잠깐 읽어볼까요? 박상진 의사가 김자진한테 준 시예요. 가을 깃든 압록강 넘어 그대를 보내매 쾌히 내린 그대 단심에 김자진이 만주 가겠다고 했겠죠. 그걸 말하는 거죠. 쾌히 내린 그대 단심에 우리들 서약 밝게 해주네. 칼집 속에 용천검 빛 북두성에 이르겠네. 이른 시일 내에 공을 세워 개성가를 불러보세. 자, 열심히 독립투쟁을 벌여서 개성가,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자진을 만주로 파견을 하십니다. 뭐 이건 만약인데요. 김자진이 파견되고 얼마 안 있다가 광복회원들이 다 체포가 돼요. 다 체포가 돼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대부분 순국을 하시는데 만약이지만 김자진이 이때 만주로 가지 않았다. 위패제조가 들키지 않았다. 그러면 김자진도 체포됐을 거예요. 체포됐고 김자진이 한 활동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라 그럴까 형량이 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청산리 전투도 사실은 김자진이 참여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하여튼 때마침 만주 부사령 자리가 비면서 만주로 가게 되죠. 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연금 모집 통고서예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전국에 지부가 있다고 그랬죠. 지부. 충청도 지부, 전라도 지부, 이 지부들이 있어요. 이 지부원들이 각 지역마다 자산가, 부호들 조사를 합니다. 자산 정도, 의연금 얼마 정도 낼 수 있다, 주소하고 촥촥촥촥 조사를 해요. 그러면 박상진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본부 조직에서 요 명단을 수령을 해요. 그래서 통보문 통지서가 있어요. 광복회 목적을 쭉 써요. 우리가 이런 단체다. 조국의 독립에서 투쟁을 한다. 그래서 의연금 얼마, 그다음에 우리가 며칠 날 가겠다.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요. 영수증은 반쪽에서 보내요. 왜 그러냐면 광복회원들이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의연금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연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광복회원인지 뭐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확인되죠. 그러니까 통보문하고 광복회원들이 갖고 간 영수증이 대조라면 딱 맞아야 돼요. 첩보 영화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통보문을 발송을 해요. 그리고 광복회원들이 가서 의연금을 수령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예요. 조사하고 통보문 보내고 의연금 수령하는 거예요. 통보문은 국내에서 안 보내요. 국내에서 보내면 다 들키기 때문에 저 만주에서 보내, 만주에서 전국으로 쫙 보냅니다. 그래서 포고문은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통보문은 2가지인데 포고문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돈 많은 사람들, 탈자산가들 이 사람들한테는 포고문을 보내요. 요건 이제 경상도하고 충청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고문, 고시문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소자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 정도가 조사됐겠죠. 그러니까 그 재산 정도에 비례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포고문을 보내는 거고 소자산가들한테는 경고문, 고시문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되게 체계적으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의연금을 막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한 건 아니에요. 아주 소액이에요. 아주 소액이니까 이걸 도와달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의연금 통보서를 보내요. 전국에 다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될까? 의연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광복회원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의연금을 낼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의연금 통보서를 받은 부호들이 이것을 다 헌병대에 신고했어요. 어느 정도 신고를 했느냐? 거의 90%가 신고를 했어요. 예를 들면 160통을 보냈는데 147통이 회수가 돼요. 광복회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1915년이에요. 16년이에요. 나라 뺏긴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단체 이름이 뭐야? 광복회잖아요. 그럼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데 의연금 이거 다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90%가 다 신고한 거예요. 그 통보문에 날짜가 적혀 있다고. 그 몇 날 며칠 달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연금 맞췄는데 헌병대 거의 90%가 회수가 돼요. 얘들 이때 오니까 잡아달라는 거지. 나라 뺏긴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제일 먼저 이렇게 친일로 전환하는 계급들 중에는 부호들이 있어요. 부호들. 돈 많아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광복회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당신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데 그 의연금 조금 납부해달라는 것을 이거를 헌병대에 다 신고했다라는 것을 증거물로 다 들어와요. 재판할 때. 이미 일본 경찰은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1915년인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광복회가 잠깐 군자금 모집 일단 중단. 이거는 군대를 양성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그건 바로 뭐다? 민족 정기를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기 시작하냐? 친일파 처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데 그 의연금 이걸 다 신고했다라는 건 반민족 행위. 아니 갖고만 있어도 의연금을 안 내도 좋으니까 갖고만 있어도 되는데 이걸 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잡아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반민족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연금 모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민족 행위라는 친일파들을 처단을 해서 민족 정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기 시작한다? 의열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의열투쟁. 그래서 각 지구별로 가장 그저께 대표적인 친일파 랭킹 조사를 합니다. 가장 친일적인 인물들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누가 하냐면
장승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장승원. 장승원. 그래서 전라도 지부에는 서두현이라는 사람을 처단을 하고 경상도에선 장승원, 충청도에선 박용화. 요 이제 각 지부별로 친일파 처단을 하게 돼요. 장승원을 처단을 하는데 갑니다. 우리 광복회원들이 장승원은 6번 처단하러 가요. 6번 처단하러 가는데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하는 거예요. 1917년 11월입니다. 최기중, 강승필, 임세규, 유창순 4분이 가십니다. 4분이 가시는데 책임들이 다 틀려요. 가셨는데 장승원을 찾아가죠. 근데 군자금 내겠다 막 이래요. 그런데 광복회원들이 얘기를 하죠. 이거는 군자금 모집 차원이 아니라 민족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는 거다라고 하고 처단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의열투쟁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광복회가 의열투쟁이죠. 그런데 혹자들은 이 의열투쟁을 테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거죠. 우리 안중근, 윤봉길을 우리는 의열투쟁가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죠. 테러리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학생들도 실제로 의열투쟁과 테러를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광복회를 폄하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친일파를 처단을 했다. 장승원을 처단했다. 박용화를 처단했다.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어떻게 독립운동이냐. 같은 민족끼리 죽였는데. 이러면서 광복회 의열투쟁을 테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틀려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의열투쟁과 테러 구분 못하는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요. 의열투쟁하고 테러를 구분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의열투쟁, 의사와 열사 이런 말 들어봤죠? 윤봉길 의사죠. 안중근 의사. 근데 유관순 의사라고 안 하죠. 열사. 아니 같은 독립운동인데 어떤 분은 의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열사. 이거부터 구분해 봅시다. 자, 어떤 분은 의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열사라고 그래요. 유관순 의사라고 안 해요. 이준 열사라고 그러죠. 안중근 열사라고 안 해요. 안중근 의사라고 그러지.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 이거 의외로 구분 쉬운데 학생들도 그러고 일반인들도 구분 못 해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구분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요. 의사는 목적을 잃은 사람. 열사는 실패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서 제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의사와 열사 구분해보라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는 생문학 전공인데 그걸 모르네요. 의사와 열사를. 신랑이 역사 전공자인데 구분해버렸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의사는 성공한 사람, 열사는 실패한 사람. 큰일 나요. 독립운동은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판단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훌륭한 독립운동가고 실패한 사람은 더 낮은 독립운동가, 이런 개념은 성립하잖아요. 독립운동은 시도 자체만으로도 높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의사하고 열사는? 의사는요, 되게 간단해요. 무기를 가지고 투쟁을 한 독립운동가는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비무장적 투쟁을 하신 분들은 열사. 윤봉길 폭탄이죠, 폭탄. 폭탄을 던졌으니까 무기니까 의사예요. 안중근 권총이죠, 권총. 그러니까 의사죠. 유관순은 열사죠. 비무장적 한 걸 했으니까. 그래서 의사와 열사는 무장적 투쟁이냐 비무장적 투쟁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성패로 구분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네. 잠깐 샜었는데. 그래서 의열투쟁과 테러리즘 근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해요. 광복회죠. 의열투쟁도 테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람을 죽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열투쟁과 테러는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9.11 테러. 그러죠? 그다음에 저 아랍 애들, IS 애들 테러하죠. 그 테러와 우리 의열투쟁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의열투쟁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수단으로서의 의열투쟁, 방법론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굳이 윤봉길 의사가 그 단상에다 폭탄 던질 필요 없죠. 여기다 저기다 막 폭탄 터뜨리면 더 많은 일본인이 죽을 텐데.
우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열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라는 방법론으로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불특정 다수에 행하지 않아요. 9.11 테러 봤죠? 9.11 테러 때 대부분 민간인들 죽었죠. 그렇죠? 거기서 미국 사람만 죽었어요? 전 세계인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백화점 폭파시켰다, 뭐 빌딩 폭파시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행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5파괴 7가살이라고 해서 파괴될 대상 5가지, 죽여야 될 대상 7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조선 총독, 대만 총독, 일제 군경, 그 7명 대상의 7가살에 친일파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친일파들은 일제 군경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일제는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지만 친일파들은 우리 식민 지배를 방해하는 반민족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친일파도 우리 의열투쟁의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의열단에서도 친일파는 투쟁 대상으로 돼 있어요. 얘들은 일본 애들보다 더 나쁜 반민족 행위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 날 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인 농부 하나 죽였어. 이건 테러지. 근데 누구를 죽였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죠. 전세인이 주목했겠지. 했겠죠? 아니 뭐 이토 히로부미 뭐 안중근한테 총 맞으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적인 정치인이에요. 일본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위대한 수상 3명을 말할 때 이토 히로부미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정치인 죽어 전 세계인이 주목하기로 누가 죽였느냐? 조선이 청년에 죽였다. 왜 죽였느냐?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있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수단으로서 의열투쟁을 선택을 하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 행하지도 않아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테러는 대의 명분도 없죠. 우리는 반제국주의 타도라는 대의 명분이 있는데 여기는 공포감만 주죠. 제가 학교에서 옛날에 9.11 테러 났을 때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본 적이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과 윤봉길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그랬더니 학생들이 수염이 나고 안 나고 뭐 아랍 사람, 한국 사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의열투쟁과 테러리즘을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어쨌든 사람이 죽은 거기 때문에 이거 테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고요. 가장 큰 거 대의 명분과 누가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요. 우리 의열투쟁은. 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테러 소식 많이 접하죠. 근데 누가 했는지 잘 모르죠. 9.11 테러 누가 했다고 하지 실제로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 의열투쟁은 정확하게 백범 김구 선생님도 상해 의거 이후에 윤봉길 의거 본인이 시켰다라고 로이터 통신에다 성명서 발표해요. 왜?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라고 알리기 위한 수단이죠. 광복회도 똑같아요. 장승원을 처단을 했어요. 장승원을 처단을 하는데 장승원뿐만이 아니에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집에서 친일파들 처단을 할 때 반드시 그 앞에 사형 선고문이라는 걸 붙여요. 재판을 할 수가 없지. 지금 일제 식민지 시대니까 재판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친일파들은 반민족 행위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서 사형 선고문을 읽어줘요. 넌 이런 이유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사형 선고문을 발표를 해요. 장승원한테 쓴 사형 선고문이에요. 조국 광복을 하자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같은 뜻이니 큰 죄를 성토하여. 여기서 큰 죄라는 건 뭐겠습니까? 반민족 행위라는 거죠. 큰 죄를 성토하여 우리 동포를 경계하노라. 사형 선고문을 붙입니다. 대의 명분을 알려준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 의열투쟁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예를 들면 장승원 같은 경우에는 대청말에다 붙여요. 사형 선고문을. 그래서 근데 또 혹시 못 볼까 봐 대문 앞에도 하나 붙여요. 사형 선고문을. 이것도 못 볼까 봐 마을 어귀에다도 하나 붙여요.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대의 명분을 친일파를 민족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단했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우리 의열투쟁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광복회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집에서 의열투쟁을 할 때 반드시 사형 선고문을 붙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했느냐. 아까 제가 말한 의열단? 이게 1919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만들죠. 김원봉. 네. 대부분의 의열투쟁은 다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 해요. 백범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 이것도 의열투쟁이 했는데 여기는 이봉창, 윤봉길. 이거 둘이죠. 그 학생들이 봉봉 브라더스라고 그래요. 외우기 쉽다고. 나머지는 다
아이고, 다 의열단이 한 거예요. 김지석, 김상옥 뭐 많아요. 의열단이 한 독립운동 투쟁은. 근데 그 의열단을 김원봉이 1919년 21살 때 만들어요. 21살 때 이 김원봉이 대표적인 의열투쟁단체 의열단을 만드는데 이 의열단을 만든 이유를 뭐라고 밝히냐면 1910년대 광복회가 국내에서 전개한 의열투쟁을 목격했다. 이것이 조국을 독립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뭐를 만들겠다? 의열단을 만든다라고 할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1919년에 의열단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이제 1920년대죠. 우리 한국사에서는 1919년 20년대로 넣어요. 20년대 의열투쟁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의열단조차도 1910년대 광복회 의열투쟁을 본받아서 의열투쟁을 전개한다고 할 정도로 1910년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1920년대 독립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문을 반드시 붙여요. 대의 명분을 얘기한 거예요. 친일파 저단이라는. 그런데 이게 광복회 해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일본 애들.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910년대는 무단 통치예요. 헌병 경찰 통치라고. 전국 지역에 헌병들이 배치돼서 바둑판처럼 식민 지배를 하는 기반 시설을 식민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탄압했던 시기가 1910년대예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헌병과 군대를 동원해서 식민지 조선인들을 무조건 찍어 누르기만 하면 식민지 조선인들은 식민지에 적응할 것이고 식민 지배에 협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식한 무단 통치를 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다 군복 입고 칼 차고 수업을 했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무단 통치를 하면 식민지 조선인들은 순응하고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910년대 국내 통치 기본 방식이었는데 15년부터 전국에 뭐가 날라오기 시작했다? 광복회 통고문이 날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무단 통치를 하는 상황에서 광복회 독립운동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그 단체 이름도 뭐다? 광복이라는 단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일제 경찰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복회 통고문 날라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 통고문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단체 이름이 광복회라는 거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부터 친일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7년 9월, 10월, 11월 달 가면 일제 모든 경찰들이 다 뭐에 투입되느냐? 광복회원 그 체포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광복회가 예의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광복회 통고문도 광복회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사형 선고문에 사형 선고문 저 끝에 안 썼는데 광복회원 누구누구라고 써놓고 가요. 그러면서 광복회가 일제 경찰의 가장 큰 예의주시하는 그런 단체가 돼요. 이 1917년 후반기 가면 일제 모든 경찰은 다 광복회원 체포에 다 투입이 돼요. 그런데 일본 경찰 애들도 머리가 있겠죠. 머리가 있어요. 있겠죠. 도대체 이 광복회라는 단체가 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의원금 통보서가 왔는데 주소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주소가 너무너무 정해. 부호들 주소가 너무너무 정확해요. 번지수도 안 틀려. 그리고 의원금 통보액이 자산정대 정확하게 비례해요. 요거는 뭐다? 그 통고문을 받은 지역에 광복회원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렇죠. 뭐 전라도 사는 사람들이 제가 어운동 사는데 어운동에 누가 부자인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주소를 어떻게 알겠어요? 요거는 그 지역에 광복회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고문이 가장 많이 날라온 충청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청도 중에서 어디? 천안에서 제일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일제경찰이 천안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인물 하나가 포착이 된 거예요. 장두환 의사라고 천안 분이에요. 이 장두환이란 일본 경찰 애들이 이 장두환이라는 분은 이거 뭐 가끔 나가면 막 한 달 있다 오고 뭐 2달 있다 오고 그리고 막 이 집에 막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천안에서 광복회 통고문을 제일 많이 날라왔고 그래서 장두환 의사 집을 습격을 했어요. 체포를 했는데 광복회원들 명단들 통고문 쓰다 남은 거 이런 증거물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광복회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광복회는 1918년 1월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 체포가 되십니다.
1월 달에 충청도 지부에서 충청도 지분들이 제일 먼저 잡혀요. 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사령 박상진 의사는 2월 달에 체포가 되십니다. 근데 박상진 의사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1918년 1월에 충청도 지부원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어요. 광복회는 전국 지부를 다 갖고 있는데 일제가 잡아들인다라는 거 정부 입수했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피난해야 될 분이 총사령관 박상진 의사죠. 그러죠. 그래서 박상진 의사는 국외로 탈출하시기 위해서 저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응거하고 있었어요. 일본 경찰이 계속 수색해 오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안동에서 응거하시다가 만주로 탈출하기 직전이었었어요. 탈출하기 직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안동에 응거하고 있는 박상진 의사한테 비보가 전해줘요. 무슨 비보가 전해졌느냐. 박상진 의사 생모가 계세요. 생모. 이 생모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지금 경북 안동에 있어요. 광복회를 유지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동에서 국외로 가시면 돼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자, 국가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만주 망명의 길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그럼 경주로 가면 이건 효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박상진 의사는 두 가지 갈등에 놓입니다. 국가 독립을 위해서 만주를 가게 되면 계속 광복회 활동도 할 수 있고 계속 독립전쟁을 벌일 수가 있어요. 평생 꿈꿔왔던 꿈이 이거죠. 광복회를 만들어서 독립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경주로 가면 100% 잡혀요. 그렇죠? 일제경찰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죠? 경주 녹동에 집으로 가면 어머니 위독한 걸 가면 100% 잡히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의 길에 놓인 거예요. 만주를 망명하느냐, 집으로 돌아가느냐. 박상진 의사는 뭘 선택했겠습니까? 만주 망명을 선택했겠습니까? 경주 녹동 지부를 향하는 걸 선택했겠습니까? 박상진 의사는 만주 망명을 포기를 하고 집으로 가십니다. 집으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들도 이거 이해 안 될 거예요. 저렇게 큰 뜻을 뿜은 사람이 저 총사령관인데 저 광복회원들 다 어떡하라고 자기는 이거 체포하러 가느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근대 개화기 때도 이 충하과 효는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 안 되겠죠? 불충은 불효인 거예요. 그래서 박상진 의사는 효를 선택합니다. 1918년 2월 1일 날 박상진 의사가 경주 녹동 집에 나타납니다. 당연히 일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다 체포를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박상진 의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장례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임종을 지켜보진 못하지만 어쨌든 상주로서의 역할은 다 합니다. 물론 다 하진 못했죠. 절하고 나오는 순간 체포가 되니까 일본 경찰 애들이 절을 할 수 있게는 해줘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가 되시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저 같으면 그냥 만주 갔을 것 같아요. 광복회를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박상진 의사는 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가서 체포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뭐 황해도, 경상도 지부원들이 다 체포가 되면서 1918년에 광복회는 해체가 됩니다. 요거는 일본 애들 판결문인데 박상진 의사 판결문이에요. 여기 한자로 박상진 이렇게 써 있죠. 박상진, 최기중, 뒤에 넘어가면 김한종 이런 분들, 광복회 주도 인물들이 다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가 되다 다 어디로 오느냐? 공주로 와요. 왜 그러냐면 천안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충청도가 관할 법원이 돼요. 그래서 40명 정도가 재판에 회부가 돼서요. 공주지방법원에서 3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요. 최종심까지 가게 되는데 사형이 박상진, 당연히 총사령관이니까 사형, 최기중 의사, 그 풍기광복단 기억나십니까? 그다음에 김한종 의사, 충청도 지부장, 임세규, 김경태, 장승원, 박용화 처단했던 분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다 체포가 되셔서 사형이 집행되고요. 장도환 의사, 이분 때문에 체포됐는데 이분은 10년형을 받으셨어요. 10년형을 받았는데 그 장도환 의사 그 손자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선생님,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옥사예요. 마포 형무소에서 장도환 의사가 돌아가셨다고 그 유해를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을 했겠죠, 이 후손분이. 근데 머리에 대못이 박혀 있더래요. 여기 대못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은 병사라고 발표를 했는데 병사 같지는 않다. 대못이 박혀 있으니까 뭐 후손분이 뭐 역사한테 거짓말 하실 리는 없을 테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광복회로 박상진, 최기종, 김한종, 임세구, 김경태, 장도환 6분이 사형 순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순국하시느냐? 대구 영무소에서 이제 1921년 8월 11일 날 사형이 집행돼서 순국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박상진 의사 그 사형 집행 그 신문 기사예요. 이 당시 1920년 때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보면 광복회 재판에 관계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여튼 사형이 집행됐으면서 생을 마감하시는데 이때 나이가 38입니다. 38. 정말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조국의 독립을 해서 독립전쟁을 꿈꾸다가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순국하신 분이고요. 요게 이제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시,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물론 앞에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잘랐어요. 다시 태어나기 힘든 세상, 다행히도 남자로 태어났건만 이룬 일 하나 없이 이 세상을 떠나려니 청산이 조롱하고 녹수가 조롱하네 라는 마지막 시를 남기고 사형이 집행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원실기 약초라고 그 아드님이 있어요. 박상진 의사 아드님. 그분이 이제 저기 아버지의 그 역사를 서술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그 송정동 그 생가 있죠? 생가에 가면 박상진 의사 기념관이 서 있어요. 혹시 울산에 가시면 한번 들렸다 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박상진 의사 삶을 조명을 해봤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박상진 의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박상진 의사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자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 많은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기부하고 당신 부인은 1950년대, 60년대 냉방에서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셨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희생을 테러니 테러리즘이니 뭐 이렇게 폄하하려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아와서 더 밝은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사 효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가 바로 우리 미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이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자꾸 테러니 뭐 이런 걸 폄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평가는 못 해줄 망정 우리가 그분들을 역사에서 자꾸 지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잊혀진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어요. 그 밀정의 마지막 대사 조승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억할까요? 잊혀지겠죠. 이런 말을 하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름 없이 잊혀져 갔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마쳐봅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